소설에서의 새로운 장은 연극에서의 새로운 장면과도 같다. 이제 내가 막을 올리면 여러분은 밀코트의 조오지 여관방을 상상해야 할 것이며 그런 방에 의뢰있기 마련인 큰 무늬가 든 벽지와 양탄자와 가구와 벽난로 선반에 있는 장식품과 조오지 3세와 웨일즈 황태자의 초상화와 울프 장군의 전사 광경의 복사화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천장에 매달린 등잔불과 빨갛게 타는 난로불에 의해서 눈에 띄고 나는 그 난로 옆에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로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 토시와 우산을 놓고 10월의 차가운 날씨에 16시간 동안이나 바람을 쐬어 꽁꽁 언 손발을 녹이고 있었다. 새벽 4시에 로우튼을 떠났었는데 지금 밀코트 시의 시계가 8시를 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편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역마차가 이곳에 닿았을 때 누군가가 마중 나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마차에서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놓아준 나무로 된 층계에 내려서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나? 그리고 나를 돈필드까지 데려다 줄 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고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급사에게 에어양을 찾는 사람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불안으로 마음이 산란한 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로서 모든 관계가 두절되고 가야 할 항구에 과연 닿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래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갈 수 없는 외톨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모험의 매력이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만심의 열기가 감정을 따뜻하게 해도 불안의 고동이 이를 상하게 했다. 30분이 지나도 혼자 있게 되자 나의 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마음먹었다. 이 근처에 돈필드라는 곳이 있나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급사에게 물었다. 급사는 돈필드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며 나가더니 곧 다시 나타났다. 에어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며 내가 그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토시와 우산을 들고 여관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린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가로등이 켜진 거리에 말 한 필이 끄는 마차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것이 아가씨의 짐이냐고 그 남자는 나를 보자 입구에 있는 나의 트렁크를 가리키면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듣고 묵묵히 그는 짐을 들어 올렸다. 마차는 일종의 짐마차였는데 나도 뒤따라 탔다. 그가 마차 문을 닫기 전에 돈필드까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6마일 정도이며 도착하려면 1시간 반쯤 걸린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가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자기 자리에 오르자 마차는 출발했다. 마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으므로 나는 한가하게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이제 여행도 끝나간다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우아하진 않으나 편한 마차의 등을 기대고 안락한 기분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하인이나 마차가 검소한 것으로 봐서 페어팩스 부인은 사치스러운 성격의 부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 오히려 좋다.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꼭 한 번 살아봤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었다. 부인은 어린아이와 단 둘이 사는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부인의 마음씨가 어느 정도 상냥하다면 나는 틀림없이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보리라. 최선을 다해도 반응이 없을 때는 슬픈 일이다. 로우드에서는 그런 결심대로 했더니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었으나 리드 부인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제발 페어팩스 부인이 제2의 리드 부인이 아니기를 하느님께 기도해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같이 살 수는 없어. 최악의 사태가 오면 광고를 또 내야지. 얼마쯤이나 온 걸까? 나는 창문을 내리고 바깥을 내다봤다. 밀코트는 우리들 뒤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불빛에 수로봐서 로우튼 거리보다는 훨씬 큰 거리같이 보였다. 내가 보기에 마차는 지금 마을의 공유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로우드와는 판이했다. 인구는 많으나 경치는 보잘것없고 활기를 띠고 있으나 낭만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지방 같았다. 길이 험하고 밤안개가 자욱했다. 마부는 계속해서 말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므로 1시간 반 걸린다는 것이 2시간은 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마부가 앉은 채로 돌아다 보면서 돈필드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다시 밖을 내다봤다. 마침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낮고 넓은 탑이 하늘을 배경으로 보였으며 15분마다 종을 치고 있었다. 산기슭에는 작은 촌락인지 마을이 보였다. 등불들이 가느다란 은하처럼 줄지어 있었다. 10분쯤 내려가자 마부는 마차에서 내려 대문을 양쪽으로 열어젖혔다. 우리가 통과하자 문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마차길을 따라 올라가자 커다란 건물 앞에 다다랐다. 커튼을 친 돌출된 창에서 촛불빛이 어른거릴 뿐 딴 곳은 모두 어두웠다. 마차가 정문 앞에 서자 하녀가 와서 문을 열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녀의 안내를 받고 사방에 커다란 문이 달린 네모진 홀을 지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안내한 방은 난로불과 촛불이 이중으로 비쳐서 2시간 동안이나 어둠만 바라보았던 나는 눈이 부셨다. 그러나 곧 아늑하고 기분 좋은 모습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아담하고 조그만 방, 이글이글 타고 있는 난로 옆에 있는 둥근 테이블, 등받이가 높은 옛날식 안락의자, 거기에는 미망인의 모자를 쓰고 검은 가운을 입고 하얀 모슬린의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페어팩스 부인 그대로였다. 다만 조금 덜 엄격할 것 같았고 퍽 온화하게 보였다. 부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발밑에는 고양이가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로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새로 온 가정교사로서 이 이상 안도감을 주는 서막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거기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험도 없었고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중압감도 없었다. 내가 들어가자 부인은 일어나서 맞아주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마차로 오시느라고 지루하셨지요? 저는 워낙 말을 천천히 몰아서요. 추울 텐데 난로가에 와서 불을 쪼이세요. 페어팩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자기 의자에 앉히고 쇼울을 벗기고 모자끈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인은 괜찮다며 하녀에게 따끈한 니거스와 샌드위치를 한두 개 만들어 오라고 열쇠를 주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불옆으로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내 짐을 방으로 옮기게 해야겠다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얼떨떨할 지경으로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좋아하지 말자고 속으로 생각했다. 부인은 방으로 다시 돌아오자 곧 손수뜨개질 도구와 책을 테이블에서 치워 하녀 리이어가 가져온 쟁반을 놓을 자리를 만들고 손수 먹을 것을 나에게 집어주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더구나 상대가 고용주요 손윗사람이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자신이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눈치였으므로 그녀의 친절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오늘 밤에라도 페어팩스 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나는 부인이 권하는 것을 조금 먹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부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귀가 좀 멀었다며 내 입 가까이로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같은 질문을 좀 더 똑똑히 되풀이했다. 페어팩스 양이라고요? 아, 바렌스 양 말이군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할 아이의 이름은 바렌스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부인의 아이가 아닌가요? 그래요. 나에겐 가족이 없답니다. 나는 정말 선생님이 반가워요. 부인은 내 앞에 자리를 잡고 무릎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어서 즐거워요. 언제든지 즐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돈필드는 유서 깊은 저택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관리가 소홀했지만 역시 훌륭한 곳이에요. 그러나 겨울에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혼자 있고 보면 쓸쓸하기 마련이에요. 혼자라고 했는데 리이어도 착한 아이고 존 부부도 점잖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하인이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이쪽의 권위를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니까요. 틀림없이 작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에서 2월까지 이 집을 찾아온 사람은 푸죽간 사람과 우편 배달부뿐이었어요. 매일 밤 혼자 앉아 있었더니 우울증에 걸렸지요. 가끔 리이어를 불러서 책을 읽게 했으나 그 애는 책을 읽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 실증을 내곤 했어요. 봄과 여름은 지내기가 좋은 편이지요. 햇볕이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난 가을 초에 에딜러 바렌스와 그 애의 부모가 왔지요. 어린아이란 당장에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제 또 당신이 오게 됐으니 나는 정말 명랑해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루 종일 여행을 해서 피곤할 거라면 나의 침실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페어팩스 부인의 바로 옆방이며 작기는 해도 아마 마음에 들 거라고 했다. 나는 부인의 깊은 배려에 감사하고 실제로 긴 여행으로 인해 피곤했기 때문에 자고 싶다고 말했다. 부인은 촛불을 들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나갔다. 부인은 우선 현관문이 닫혔나 살펴보고 자물쇠에서 열쇠를 빼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의 층계와 난간이 모두 참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계단 위에 창은 넓고 창살이 끼워져 있었다. 그 창이며 침실문 앞을 통하는 복도가 주택이라기보다 교회 같은 인상을 주었다. 몹시 추운 지하실 공기 같은 것이 계단과 복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은 광대하고 인기척 없는 대저택의 쓸쓸함을 한층 더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내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것이 작은 방이며 현대식 가구로 꾸며진 것을 알고 기뻤다. 페어팩스 부인이 다정한 말로 잘 자라고 하고 나간 후에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방 안을 돌아봤다. 넓은 현관과 어둠 속에 봤던 계단과 길고 썰렁한 복도에서 받았던 섬뜩한 인상이 생기가 도는 아담한 나의 방을 보자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러자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불안의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무사히 안식처에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꽉 차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응당 감사해야 할 곳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의 행로에도 변함없는 구원의 손길을 뻗칠 것과 나는 아직 아무런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힘을 기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피곤과 만족으로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다. 화려하고 푸른 목면 커튼 사이로 햇볕이 들어 로우드의 맨 마루와 더러워진 회칠한 벽과는 다른 벽지를 바른 벽과 양탄자를 깐 방바닥을 비췄을 때 이 방은 정말로 밝고 아담한 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젊은이란 외관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나는 가시와 고난뿐만 아니라
꽃과 환희를 갖춘 인생의 화려한 시기가 나에게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장면의 변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무대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무엇인가 즐거운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 다음 달의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몰라도 미래의 것이리라.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성 들여 옷을 입었다. 검소한 옷차림이지만 타고난 성미 때문에 깨끗하긴 입으려고 했다. 외양에 개의치 않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받을 인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생활 습관은 아니었다. 오히려 항상 잘 보이고 싶었고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남의 귀여움을 받고 싶었다.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한탄도 하고 장미빛 뺨과 오똑한 콧날과 조그만 앵두 같은 입술을 갖고도 싶었다. 키가 크고 당당하고 균형 잡힌 몸매도 가지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작고 창백하고 이목구비가 제멋대로 생긴 얼굴을 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왜 이 같은 열망과 유감을 가졌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힘들 것이다. 그땐 나 자신에게도 대답할 수가 없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논리적이며 당연한 이유였다. 그런데 머리를 빗고 나서 검은 옷저고리에 하얀 깃을 달고 나니 이만하면 스스럼 없이 페어팩스 부인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처음 만나는 학생이 봐도 싫다고 뒷걸음질은 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방문을 활짝 열고 화장대가 깨끗이 정돈되었는가 살피고 나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다. 깔개가 깔린 긴 복도를 지나 매끈매끈한 참나무 계단을 내려가 홀로 들어갔다. 잠깐 발길을 멈추고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들을 보고 천장에서 드리워진 청동 등잔과 기묘하게 조각을 한 오래되어 까맣게 다른 참나무 상자에 든 큰 시계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장엄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쯤 유리로 되어 있는 홀의 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 나는 문지방을 넘어섰다. 맑게 갠 가을 하늘이었다. 막 솟은 아침 해가 갈색으로 변한 숲과 아직 푸른 색깔을 잃지 않고 있는 들판을 조용히 비추었다. 잔디밭까지 걸어갔을 때 나는 눈을 들어서 저택 정면을 바라보았다. 3층 건물로서 그 규모가 웅대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꽤 크며 귀족의 영지라기보다는 신사의 저택이었다. 지붕을 둘러싼 흉벽이 그림같이 보였다. 회색빛 정면은 땅까마귀 떼가 서식하는 숲을 배경으로 해서 우뚝 솟아 보였다. 이 숲의 주인들은 까옥거리며 날아다니다 잔디밭과 정원을 지나서 넓은 목장에 내려 앉았다. 목장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참나무같이 단단하고 마디가 많고 굵은 가시나무들의 당당한 모습은 이 저택의 명칭인 돈필드를 설명해주고 있다. 멀리 연달아 있는 언덕은 로우드의 언덕처럼 높지도 바위투성이도 아니고 활동하는 외부 세계를 격리시키는 장벽 같은 느낌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하고 쓸쓸한 언덕이었는데 돈필드를 아무도 모르게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았다. 밀코트와 같이 활기를 띤 고장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격리된 곳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다. 수목 사이로 지붕이 어른거리는 작은 촌락이 언덕 중턱에 흩어져 있었다. 이 구역의 교회가 돈필드 근방에 서 있었는데 보색 창연한 탑 꼭대기가 집과 정원문 사이에 있는 언덕 위로 보였다. 나는 평화로운 풍경과 신선한 공기를 즐기며 땅까마귀 소리에 매혹되었다. 그리고 넓고 오래된 현관을 바라보면서 페어팩스 부인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저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부인이 현관에서 나타났다. 어머나, 벌써 밖에 나왔어요? 일찍 일어나시는 모양이군요. 옆으로 다가서자 부인은 가벼운 키스와 악수로 맞아주었다. 돈필드가 마음에 드냐고 부인이 물었다.
나는 대단히 마음에 들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렇지요.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러나 로체스터 씨가 와서 살든가 아니면 누군가 좀 더 자주 찾아주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큰 저택이나 훌륭한 정원에는 주인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로체스터 씨가 누군데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돈필드의 주인이시랍니다. 주인이 로체스터 씨라는 걸 모르신 모양이군요. 물론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부인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로서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돈필드가 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페어팩스 부인은 나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기는 일개 가정부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로체스터 씨와는 어머니 쪽으로는 먼 친척 관계이며 남편과는 혈연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은 정원 입구에 있는 교회의 목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로체스터 씨는 항상 친절히 대해주며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칠 학생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 아이는 로체스터 씨가 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나는 주인한테서 가정교사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 아이를 여기에서 기를 생각인가 봅니다. 그 애의 본이와 함께 저기 오는군요. 그 애는 보모를 본이라 부르지요. 이 얘기를 듣자 수수께끼가 풀렸다. 부침성 있고 친절한 작은 미망이는 비부인이 아니고 나와 마찬가지로 고용인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싫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보다 좋아졌다. 그녀와 나의 지위가 대등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녀의 겸손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더욱 좋았다. 나의 입장이 그만큼 자유스럽게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작은 소녀가 시중드는 사람을 데리고 잔디밭을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내 학생을 쳐다봤으나 그 아이는 나를 못 본 것 같았다.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7이나 8살밖에 먹어 보이지 않았으며 연약한 모습에 창백한 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치 많은 고수머리가 허리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아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나를 소개했다. 앞으로 아가씨를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다. 이분이 내 선생님이야? 하고 나를 가리키면서 보모에게 물었다. 보모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그들의 프랑스어를 듣고 나는 놀라서 외국인이냐고 물었다. 보모는 외국 사람이고 아델르는 대륙에서 태어났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곳을 떠나 본 적이 없었나 봐요. 처음 왔을 때는 영어라곤 한마디도 몰랐는데 이젠 쉬운 말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지요. 그러나 프랑스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나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생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다행히 프랑스 선생한테서 프랑스어를 배운 데다가 기회만 있으면 자주 피에로 선생과 대화를 했고 더구나 7년 동안은 매일같이 프랑스어를 암송한 데다 액센트에 유의해서 선생의 발음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으므로 아델르 양과 얘기하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정교사라는 말을 듣자 다가와서 악수를 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집 안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 프랑스어로 몇 마디 말을 걸어보았다. 처음에는 간단히 대답하더니 우리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자 한 10분 동안 큰 단갈색 눈으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유창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로체스터 씨만큼이나 프랑스어를 잘하시네요.
선생님한테는 로체스터 씨에게 얘기하듯이 말할 수 있겠어요. 소피도 그렇고요. 소피가 좋아할 거예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소피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페어팩스 보이는 영어만 해요. 소피는 나의 보모예요. 나와 함께 바다를 건너왔어요.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달린 큰 배를 탔는데 배멀미를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소피도 그랬고 로체스터 씨도 그래서요. 로체스터 씨는 살롱이라고 하는 깨끗한 방의 소파에 누워 있었고 소피와 나는 다른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마터면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선반 같은 침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제인 에어라고 한단다. 에이르? 아니야. 발음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배는 아침에 닿았어요.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었는데 큰 거리였어요. 굉장히 큰 거리인데 까만 집들 뿐이고 온통 연기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살던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거리와는 딴판이었어요. 로체스터 씨가 나를 안아 발판을 건너서 땅에다 내려주었어요. 소피도 우리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이 집보다 더 큰 호텔이라는 아름답고 큰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주일 지냈는데 그동안 나와 소피는 공원이라는 나무가 많은 넓고 푸른 곳을 매일 산책했어요. 거기는 나 말고도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예쁜 새들이 노는 연못도 있었는데 나는 새들에게 빵부스러기들을 줬어요. 이 아이의 이렇게 빠른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느냐며 페어팩스 부인은 나에게 물으며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피에로 선생의 유창한 회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 아이의 양친에 대해서와 한두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해 줄 수 있느냐고 부인이 물었다. 그래서 나는 아델레에게 아까 내가 말한 깨끗한 거리에서 살 때 누구랑 같이 살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오래전에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성모님한테로 갔거든요. 엄마는 춤과 노래를 가르쳐줬고 시도 읽어주었어요. 신사숙녀들이 많이 엄마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 앞에서 춤도 추고 그들의 무릎 위에 앉아서 노래도 불렀어요. 나는 그것이 좋았어요. 지금 불러볼까요? 아침 식사도 끝났으므로 나는 그 애가 자기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주었다. 의자에서 내려와 나에게 달려오더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고수머리를 뒤로 젖히고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떤 오페라의 가곡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인한테 버림받은 여자의 노래였는데 남자의 배반을 한탄하다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아 시중하는 하녀에게 가장 찬란한 보석과 가장 값진 옷으로 치장을 부탁해. 그날 밤 무도회에서 변심한 남자를 만나 지극히 명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남자한테서 버림받았으나 조금도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려는 내용이었다. 그 주제는 어린아이가 부르기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나 사랑과 질투의 곡을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목적이 악취미였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델르는 그곳을 상당히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어린아이다운 순진성을 가지고 불렀다. 노래를 끝내자 내 무릎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시를 암송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자세를 취하고 나서 라퐁텐의 우와 쥐들의 동맹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로서는 신기할 정도로 구두법과 강조어에 주의를 하면서 유연한 목소리로 적절한 몸짓을 곁들여가며 짧은 얘기를 암송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아이가 세심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들을 엄마에게 배웠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쥐 한 마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는 나에게 손을 들라고 말했어요. 질문할 때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은 춤을 추어볼까요? 아니야, 그거면 됐어. 내 말대로 엄마가 성모님에게 간 다음에는 누구하고 같이 살았니? 프레데릭 부인과 그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부인이 나를 돌봐주었는데 친척은 아니에요. 부인은 가난한 것 같았어요. 엄마처럼 좋은 집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나는 거기 오래 있지 않았어요. 로체스터 씨가 영국에 와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체스터 씨는 프레데릭 부인을 알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한테 항상 친절히 해주었고 예쁜 옷과 장난감도 사줬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를 영국에 데려다 놓고 혼자 돌아갔어요. 그래서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침 식사를 끝내고 아델로와 나는 서재로 갔다. 로체스터 씨가 공부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던 것 같았다. 대부분의 책은 유리문 안에 넣고 잠가 놓았으나 서가 하나만은 열린 채로였다. 거기에는 초보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들과 가벼운 읽을 거리와 시, 전기, 여행기 등의 책이 몇 권 있었고 전기소설도 눈에 띄었다. 가정교사가 읽기에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로체스터 씨는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당장 이것이면 충분할 것 같아 만족했다. 로우드에서 가끔 얻어볼 수 있는 빈약한 읽을거리에 비한다면 오락과 지식의 풍부한 수학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았다. 이 방에는 피아노도 한 대 있었는데 새 것인데다가 음색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화구와 2개의 지구이도 있었다. 아이를 가르쳐 보니 공부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으나 가르치기는 쉬울 것 같았다. 규칙적인 일에 익숙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첫 번부터 구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나서 조금만 가르치고 정우가 가까워 오자 보모한테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점심시간까지 나는 그녀의 학습에 필요한 스케치를 몇 장 그릴 생각이었다. 종이 끼우개와 연필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가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불렀다. 아침 공부는 끝난 거냐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접는 문이 열려져 있는 방에 있었다. 그녀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크고 웅장한 방이었다. 자색 의자와 커튼이 있었고 터키 양탄자가 깔려있고 가래나무 판자로 벽을 장식하고 짙은 색칠을 한 커다란 유리창이 있고 높은 천장에는 훌륭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찬장 위에 놓여있는 멋진 돌꽃병의 먼지를 털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지껏 이 방만큼 큰 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식당이지요. 바람과 햇빛을 들이려고 지금 막 창을 열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방은 습기가 차기 쉬우니까요. 저기 있는 응접실은 마치 지하실같이 느껴져요. 그녀는 포기 창과 맞먹는 넓은 아아치를 가리켰다. 지금은 거쳐 있으나 거기에는 창과 마찬가지로 진홍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넓은 계단을 2칸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마치 성경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나의 눈에는 그 광경이 굉장히 눈부셨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응접실에 지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부인용 침실이 있었는데 하얀 양탄자를 깔아서 눈부신 화환을 펼쳐 놓은 것 같았다. 천장은 하얀 포도송이와 포도 넝쿨로 눈부시게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 놓여있는 진홍빛 소파는 긴 의자와 잘 대조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한편 연한 청색을 띤 파로스산의 대리석 선반 위에 놓여있는 장식품은 호목처럼 빨갛게 빛나는 보이미아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창과 창 사이에 걸려있는 큰 거울에는 눈부신 흰색과 붉은 빛이 뒤범벅이 된 실내 풍경을 비치고 있었다.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방 안 공기가 좀 차가울 뿐 먼지 한 점 없는 게 매일 사용하고 있는 방 같았다. 로체스터 씨가 오는 일이 드물긴 해도 올 때는 언제나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는데 돌아오고 나서 방이 밀폐되어 있다든가 방을 치우느라고 법석을 떨면 화를 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늘 깨끗하게 치워놓아야 한다고 했다. 로체스터 씨는 까다롭고 괴팍스러운 분인가요? 특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신사다운 취미와 습성이 몸에 배인 분이지요. 모든 것이 이에 적합하도록 정돈되길 바라거든요. 부인께서는 그분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나요? 물론이지요. 루체스터 집안은 이 지방에서 계속 존경받아 왔거든요.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이 지방의 모든 땅이 오랜 옛날부터 로체스터 집안의 소유이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토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격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좋아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요. 소작인들한테도 관대한 지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작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괴상한 버릇이라도 있나요? 말하자면 성격 면에서. 천만에요. 성격 면에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지요. 다만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뿐이지요. 여행도 많이 하고 세상 구경도 많이 했지요. 한마디로 총명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같이 얘기해 본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별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없으나 얘기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와 반대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로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좋은 주인이라는 점은 틀림없어요. 이것이 페어팩스 부인한테서 얻어들을 수 있는 그녀와 나의 주인에 관한 설명의 전부였다. 남의 성격을 묘사한다든가 또는 인물이라든가 사물에 관해서 특징적인 점을 관찰하고 묘사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량한 부인이야말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내 질문이 그녀를 당황케는 했으나 전부 털어놓게 하진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로체스터 씨는 신사여, 지주였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로서는 그 이상의 것은 규명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나의 의욕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식당을 나왔을 때 그녀는 이 집안의 다른 곳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나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성껏 정돈되고 훌륭했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향한 큰 방들은 특히 화려했고 3층에 있는 몇 개의 방들은 비록 어둡고 낮기는 했으나 고풍의 멋을 지녀서 흥미를 끌었다. 전에는 아래층 방에 비치되었던 가구들이 유행이 변함에 따라서 이 방으로 옮겨져 왔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통해서 수백 년이나 된 침대를 볼 수가 있었다. 참나무나 호도나무로 된 장롱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아기 천사의 머리가 신기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마치 유태인의 성괴 같았다. 등받이가 높고 폭이 좁은 옛날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의자들도 있었는데 그 의자에는 이미 이대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놓은 수가 아직 뚜렷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유물들이 돈피일드 저택의 3층을 과거에 거쳐 즉 추억의 전당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대낮에 이런 구석진 곳의 조용함과 어두움과 진기함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넓고 육중한 침대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어떤 침대는 참나무 문으로 가려 놓았고 어떤 것은 기묘한 꽃과 새와 사람을 그려서 두텁게 수놓은 공들여서 만든 영국제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다. 실제로 달빛이라도 비친다면 모든 것이 기이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인들이 이 방에서 자나요?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들 자지요. 이 방에선 아무도 자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면 이 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유령은 안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런 얘긴 아직 못 들었어요. 하고 페어팩스 부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유령에 관한 얘기도 가령 전설이라든가 괴담 같은 것도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체스터 가문은 대대로 온순하기보다는 과격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무덤 속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인생의 발작적인 열병을 앓고 나면 조용히 잠들다. 세익스피어의 맥베드의 한 귀절을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계속 페어팩스 부인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좁은 계단을 통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치켜 올리는 문을 열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오니 땅까마귀들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서 그들의 둥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흉벽에 기대어 멀리 밑을 내려다보니 주변의 지면을 지도처럼 바라볼 수가 있었다. 선명한 우단 같은 잔디밭이 저택의 회색빛 토대를 에워싸고 공원같이 넓은 들판에는 고목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갈색을 띤 숲 사이를 통하는 샛길에는 이끼가 끼어서 잎이 달린 나무보다도 더 푸르르게 보였다. 문 옆에 있는 교회며 길이며 조용한 언덕이 가을 햇볕을 받고 조용히 쉬고 있었다. 엄숙한 푸른 하늘 끝에 맞닿은 지평선에는 진주빛같이 하얀 구름이 대리석을 이루고 있었다. 특별히 색다른 풍경은 없었으나 즐거웠다. 풍경에서 시선을 돌리고 치켜 올리는 문을 통과할 때 사다리를 내려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푸른 하늘과 즐기고 있던 저택을 에워싸고 있는 숲과 목장과 푸른 언덕의 눈부신 광경에 비해서 다락방은 마치 지하실처럼 어두웠기 때문이다. 페어팩스 부인은 들어올렸던 문을 꼭 잠그느라고 조금 지체했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입구를 찾아 좁은 다락방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3층의 남쪽 방과 북쪽 방을 구분하는 긴 복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 복도는 좁고 천장이 낮고 어두웠으며 맨 끝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닫힌 작은 검은 문이 복도의 양쪽에 두 줄로 있는 것이 마치 푸른 수염의 성곽의 통로와도 같았다. 조용히 걷고 있을 때 이런 쓸쓸한 곳에서는 들리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소리, 즉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기괴한 웃음소리로서 뚜렷하면서도 소리뿐인 기쁨이 없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웃음소리는 잠깐 그쳤다가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들려왔다. 처음 것은 뚜렷했으나 낮은 소리였다. 웃음소리는 한 방에서 나와서 모든 빈 방의 요란스레 메아리치며 사라졌다. 어느 방에서 울려나오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페어팩스 부인을 외쳤더니 그때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저 웃음소리 들었어요? 누구예요? 아마 하인들 중에 누구겠지요. 그레이스 풀일 거예요. 아마도. 부인도 웃음소리를 들었느냐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요. 똑똑히 들었지요. 가끔 듣는 소리인걸요. 이 방들 중 어디선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끔 리에어와 같이 어울려서 저런 소리를 내곤 하지요. 웃음소리는 낮으나 가락이 분명하게 반복됐는데 이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쳤다. 그레이스! 페어팩스 부인이 외쳤다. 나는 그레이스든 누구든 간에 대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웃음소리보다도 비극적이고 현실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낮이어서 그런 기괴한 웃음을 웃는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또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소와 시간도 아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을 뻔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랐다는 사실마저도 내가 바보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문이 열리자 하며 한 사람이 나왔다. 30에서 40 사이의 여자로 보였는데 당당한 네모진 체구의 머리칼은 빨갛고 얼굴은 험상궂어 밉게 보였다. 이렇게 비낭만적이고 유령 같지 않은 유령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시끄러워. 그레이스, 이르는 말을 잊지 말아요. 페어팩스 부인이 말하자 그레이스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안으로 사라졌다. 저 여자는 바느질도 시키고 리어의 부엌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용한 것이지요.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대로 일은 잘하지요. 부인은 그레이스 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아델르에 대해 화제를 돌렸다. 아델르로 향해진 우리의 대화는 아래층에 밟고 기분 좋은 곳에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델르는 홀에서 우리를 맞으러 뛰어나오면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외쳤다.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는 식사가 준비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필드 저택에서의 평온한 첫 출발은 앞으로의 순조로운 생활을 약속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 고장과 이 집 사람들과 오래 사귀는 동안에도 그 약속이 저버려지지는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은 겉보기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상당한 교육과 지성을 지닌 조용한 기질의 친절한 여자였으며 내가 맡은 학생은 쾌활했으나 버릇없이 제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때때로 제 마음대로 하려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을 돌보는 모든 것이 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애를 지도해 보려는 나의 계획을 분별 없이 간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안 가서 어린아이다운 버릇도 없어지고 말을 잘 들어서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보통 아이들의 수준보다 한 치만큼이라도 그녀를 높여줄 풍부인 재능도 특출한 성격도 더구나 발달된 감정과 취미를 가진 것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결점과 나쁜 버릇도 없었다. 그 애는 적절한 향상을 보였고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었으나 나한테 대해서 발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애의 순진성과 즐거운 얘기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이 나로 하여금 서로의 교제를 만족하게 할 만한 충분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 같은 성질과 그들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해서 엄격한 주장을 하고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냉담한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모의 비위를 맞춘다든지 점잖은 체하고 위선을 말한다든지 협작꾼을 지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진실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아델레의 행복과 향상에 대해 양심적인 걱정을 했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희미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조용한 호의와 그녀의 온화한 마음과 성격에 어울리는 즐거움을 그녀와의 교제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비난해도 좋다. 때때로 혼자 정원을 거닐다가 대문 있는 데까지 가서 길을 바라봤을 때 또는 아델르가 부모하고 놀고 페어팩스 부인은 식품 저장실에서 젤리를 만들고 있는 동안 3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방에 치켜 올리는 문을 열고 함석 지붕으로 나가 멀리 산지에 있는 들과 언덕과 희미한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면 시야의 한계를 넘어선 시력, 즉 얘기로는 들었으나 아직 본 적이 없는 생명이 넘치는 분주한 세계의 거리와 기타 지역에까지 미치는 시력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고 실생활의 경험을 지금보다도 많이 갖고 싶고 이곳에서 접촉하는 사람 이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의 인물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좋은 점과 아델레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들 말고도 좀 더 발랄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믿는 바를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한 군데 꼼짝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가끔 나를 괴로울 정도로 자극했다. 이럴 때 나의 구제 방법은 3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의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떠오르는 화려한 환상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환상은 수없이 많았고 눈부신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제 방법은 환희에 약동하는 물결 위에 내 마음을 싣는 것이되 이것은 곤란한 처지에 처하기도 하지만 생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끝없는 얘기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 얘기라는 것은 나의 상상력이 생각해낸 것으로서 현실 생활에서는 아무리 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 생활, 정열, 감정으로 생기를 띠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이다. 인간은 평온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인간은 활동해야만 하는 것이며 활동의 기회가 없을 때는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수백만의 인간은 나보다도 더 조용한 운명에 처해 있을 것이며 또 수백만의 인간은 자기들의 운명에 대하여 침묵의 반항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반항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반항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수많은 인간 생활에 넘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리라. 여성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경주할 영역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엄한 속박과 압도적인 침체에는 고민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푸딩을 만들고 양말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장갑에 수나 놓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다 많은 특권이 부여된 남성들의 좁은 소견에 기인하는 것이다. 관습에 따라서 여성에게 부여된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한다든가 배우려고 한다고 비난하든가 조소하는 것은 생각 없는 경박한 짓이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레이스 푸울의 웃음소리를 듣는 일도 가끔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처럼 소름이 끼치는 낮고 천천히 울려오는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웃음소리보다도 더 기괴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날도 있었으나 무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날도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볼 때도 있었다. 세숫대야라든가 쟁반이라든가 접시 따위를 들고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갔다가 곧 돌아가는데 대개는 흑맥주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입에서 나오는 기괴한 소리에 대한 호기심을 둔화시켜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하고 침착해서 조금도 흥미를 자아낼 만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몇 번 얘기를 걸어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말이 적은 사람 같았다. 언제나 한마디 답변으로 나의 노력은 단절되었다. 이 집에 사는 다른 식구들, 즉 존 부부, 하녀인 리어, 프랑스인 보모 소피, 모두들 점잖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소피하고는 프랑스어로 말했는데 가끔 고국에 관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녀에게는 묘사한다든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탐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지하는 흐리멍텅한 대답만 했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났다. 1월의 어느 날 오후 페어팩스 부인이 아델르가 감기에 걸렸으니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게다가 아델르도 열심히 간청했기 때문에 나 자신 어렸을 때 가끔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허락하고 이 때문에 자신의 융통성을 보여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 느꼈다. 그날은 꽤 추웠으나 바람 없는 개인 날이었다. 나는 오전 중 오랜 시간 서재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울적했었다. 마침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아직 붙이지 않고 두었기에 나는 자진해서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고 그것을 붙이러 회의까지 가기로 했다.
그곳까지 2마일 정도의 거리는 겨울의 오후 산책으로는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델르가 페어팩스 부인 방의 난로 옆에 작은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이감으로 밀라빈 형과 지루할 때 읽어보라고 이야기책을 한 권 주고는 밖으로 나섰다. 땅은 굳게 얼고 바람 한 점 없고 몹시 추워서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몸이 후끈해질 때까지 빨리 걷고 나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천천히 걸었다. 시간은 3시였다. 종탑 밑을 지날 때 교회의 종이 울렸다. 이 시각의 매력은 다가오는 어두움과 희미한 빛을 띠고 기울어지는 태양에 있었다. 나는 돈필드 저택에서 1마일쯤 떨어진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여름에는 장미로, 가을에는 호두와 검은 딸기로 유명하다. 지금도 들장미와 아가위 열매가 산호빛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역시 겨울의 최고의 즐거움은 완전한 정적과 입떨어진 나무의 휴식에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도 이곳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잎새가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서양 감탄나무나 신록수는 없었고 다만 잎이 진 아가위나무와 개암나무만이 길 가운데 깔아놓은 돌처럼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쪽으로 멀리 들판이 뻗쳐 있었지만 지금은 풀을 뜯는 가축 한 마리 볼 수 없었고 가끔 산울타리 안에서 푸드득거리는 갈색 새들만이 떨어지기를 잊은 갈색 나무 잎새같이 보였다. 해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길이었다. 반쯤 올라와서는 들판으로 통하는 돌층계에 걸터 앉았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날씨이기는 했으나 망토를 꼭 둘러싸고 손을 토시 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추운 줄을 몰랐다. 날씨가 몹시 춥다는 것은 며칠 전부터 날씨가 풀려서 방죽 위까지 넘쳐 흘렀던 개천물이 다시 얼어붙어 방죽길 위에도 얼음이 깔려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돈피일드를 내려다볼 수가 있었다. 회색빛 흉벽을 한 저택이 눈 밑에 있는 계곡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고 습과 땅까마귀들이 떼지어 사는 곳이 석양빛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보였다. 타는 듯이 빨간 태양이 나무 사이로 기울고 그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 언덕에서 달이 솟았다. 구름같이 하얗던 것이 점점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굴뚝에서 푸른 연기를 내뿜는 나무 사이에 반쯤 가리워져 있는 헤이 마을을 비췄다. 여기서 1마일쯤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주위가 하도 조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냘픈 생활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었다. 내 귀는 또한 물 흐르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골짜기에선지 구릉에서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었다. 헤이 마을 뒤에는 구릉이 여러 개 있으니 그 계곡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개천도 적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의 정적은 가깝게 있는 개천의 물소리는 물론 먼 곳에 있는 실개천의 살랑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주었다. 갑자기 먼 곳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와서 살랑거리는 물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를 깨뜨렸다. 그것은 힘차게 땅을 차는 금속성 소리였다. 그 소리가 부드러운 물결 소리를 지워버렸다. 이것은 마치 그림에서 전경에 어둡고 강하게 그려진 듬직한 암석이라든가 커다란 참나무의 거칠거칠한 줄기가 하늘빛 언덕과 햇빛 아래 물든 지평선과 빛과 빛이 융합된 구름의 원경을 말살시키는 것과도 같았다. 시끄러운 소음은 방죽길에서 났다. 말 한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길이 굽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었다. 나는 돌층계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길이 좁기 때문에 말을 먼저 지나보내려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젊었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공상으로 꽉 차 있었다. 동화 같은 것도 다른 쓸데없는 것들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니 성숙해진 젊음이 어렸을 때는 미처 몰랐던 활력과 색채를 더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배시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다. 거기에는 가이트렛이라고 불리는 영국 북부지방의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말이라든가 노새라든가 큰 개의 모습을 하고 쓸쓸한 곳에 나타나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말처럼 길이 저문 행인을 습격하는 것이었다. 말발굽 소리는 가까이서 들렸으나 말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뚜벅뚜벅하는 소리 이외에 산울타리 밑으로 무엇이 질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던 개암나무 밑으로 큰 개가 나타났는데 흑백 반점으로 인해서 나무 사이로 뚜렷이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배시가 말한 가이트렛이와 아주 꼭 닮은 갈기털이 길고 머리가 큰 사자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조용히 내 앞을 지나갔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앞에 서서 개 같지도 않은 기괴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은 없었다. 뒤에 말이 따라왔다. 키가 큰 승마용 말인데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 남자, 즉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마법은 풀려버렸다. 지금까지 가이트렛이 등에는 아무도 탄 사람이 없었다. 그 녀석은 항상 혼자였다.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 내가 알기엔 말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이트렛이가 아니다. 밀코트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나그네일 것이다. 그가 지나가고 나도 걷기 시작했다. 몇 발짝 걸어가다가 나는 뒤를 돌아봤다.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뭐라고 외치는 소리와 쓰러지는 소리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과 말이 함께 쓰러져 있었다. 유리같이 얼어있는 방죽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앞서 가던 개가 달려와서 주인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그리고 말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저물어가는 언덕에 메아리 칠 정도로 짖었다. 거대한 몸집에 비례하는 굵은 소리였다. 쓰러진 사람과 말의 주변을 코를 킁킁거리며 돌더니 내게로 달려왔다. 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뿐이었다. 구조를 청하려고 해도 근처에는 나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개를 따라서 나그네에게 가보니 그는 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노력이 잘못 기운찬 것으로 보아 대단한 상처는 입지 않은 것 같았으나 나는 그에게 많이 다친 거냐고 물었다. 무어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느라고 곧 대답을 못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비켜서 있기나 하라고 처음에는 무릎을 세우고 다음에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말은 괴로운 듯이 헐떡거리고 발을 구르고 덜컹덜컹 소리를 냈는데 그동안 개가 심하게 짖어대는 바람에 나는 몇 야하드 물러서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을 보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사건은 잘 수습되었다. 말은 일어서고 개는 앉아 파일럿 하는 소리에 짖기를 멈췄다. 나그네는 허리를 굽히고 발과 다리를 만지면서 다친 데가 없나 살펴보는 것 같았다. 좀 아픈 것 같이 보였다. 내가 앉아 있었던 돌 층계까지 절룩거리며 걸어가서 앉았기 때문이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적어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돈필드 저택이나 해외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니까 발을 좀 꿰었을 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걸어보았으나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자그맣게 질렀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진 것은 아니고 달도 점점 빛을 더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목피깃과 강철 버클이 달린 승마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자세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략 중키의 가슴이 떡 벌어졌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짙은 눈썹을 한 검은 얼굴의 사나이였다.
두 눈과 모아진 눈썹은 그때 짜증이 나고 낭패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젊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아직 중년은 안 되었고 35쯤은 되어 보였다. 그에 대해서 두렵다든가 스스러운 생각이 들질 않았다. 만약에 그가 멋지고 사내다운 모습의 젊은 신사였다면 나는 이렇게 그의 뜻을 거역하고 질문을 한다든가 부탁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청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껏 잘생긴 젊은 남자는 본 일도 거의 없었고 더구나 말을 건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름다운 것, 우아한 것, 용감한 것, 매력적인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특질을 가진 남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어떤 것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그 밖에 밝기는 하나 반발을 느끼게 하는 것들처럼 나는 멀리 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말을 건넸을 때에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웃음을 띠고 상냥스러운 마음으로 사양했다면 나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거듭 질문할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굴을 찌푸리고 무뚝뚝하게 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가라고 손짓을 했으나 그대로 서서 말을 다시 타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늦은 시각에 외딴 곳에 내버려 두고 갈 수 없다고 말을 건넸다. 당신이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이 근처에 집이 있다면 대체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하고 그가 물었다. 바로 밑에 살고 있어요. 달이 밝으니까 나는 늦어도 괜찮아요. 원하신다면 해외까지 달려가겠어요. 어차피 편지 붙이러 그곳에 가는 길이니까요. 이 밑에 산다면 흉벽이 있는 저 집은 아니겠지요? 그는 돈필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택에는 하얀 달빛이 비쳐 서쪽 하늘과 대조해서 지금은 하나의 검은 덩어리로 보이는 숲과는 뚜렷이 구별되어 보였다. 그 집에 있어요? 그게 누구 집인데요? 로체스터 씨의 집입니다. 로체스터 씨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나요?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 집 파녀는 아닐 거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고 내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숙녀의 심부름하는 아이가 입기에도 초라한 것이었다. 그는 나의 신분을 알 수 없어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었다. 저는 그 집의 가정교사입니다. 아, 가정교사요? 하고 그는 내 말을 반복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 옷차림을 살폈다. 2분쯤 지나자 그는 돌층계에서 일어났다. 발을 옮기려고 할 때에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사람을 불러달라고 심부름까지 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도와주시오. 말고삐를 잡아 나에게로 끌어다 주시오. 말이 무섭지 않다면. 혼자서 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무서웠지만 부탁을 받고 보니 해보고 싶었다. 토시를 벗어서 돌층계에 놓고 키가 큰 말 쪽으로 다가갔다. 고삐를 붙잡으려고 해봤으나 말이 날뛰며 좀처럼 머리를 숙이려고 하질 않았다. 헛된 일인 줄 알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보았다. 그동안 앞발에 밟히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나그네는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됐어. 산을 마음의 쪽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마음의 시선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밖에. 이쪽으로 오시오. 나는 그의 곁으로 갔다. 신뢰가 되는 일이지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며 억센 손을 내 어깨에 얹고 약간 힘을 주어 나에게 기대고 절뚝거리면서 말 있는 대로 갔다. 고삐를 잡자 멋지게 말을 조종해 가지고 안장 위에 올라탔다. 그러는 동안에도 삔 곳에 통증을 느꼈던지 험상스럽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산울타리 밑에 떨어져 있는 채찍을 집어달라고 굳게 다물었던 아랫입술을 떼면서 말했다.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고맙소. 빨리 회의로 가서 편지를 붙이고 돌아가시오. 박차가 달린 뒤꿈치로 한 번 건드리자 말은 깜짝 놀라서 뒷발로 일어서더니 말굽을 구르며 달렸다. 개가 바로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사람과 말과 개가 모두 사라졌다. 바람에 나부끼는 황야의 히이드와도 같이. 나는 토시를 집어들고 걷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가 나에게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고 아무 낭만도 없는 그리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조로운 나의 생활의 변화 있는 한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나의 도움이 필요했고 요구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제공해 주었다.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것은 보잘것없고 덧없는 행위이긴 했으나 적극적인 것이었다. 나는 한결같은 소극적인 생활에 지쳐 있었다. 또한 그 새로운 얼굴은 기억의 화랑에 새로 들여온 그림과도 같았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져 있는 모든 것과 다른 것이었다. 첫째로 남성이었기 때문에 둘째로는 얼굴이 검고 건장하고 근엄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도착해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까지도 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리막길을 서둘러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 얼굴이 나타났다. 돌층계까지 왔을 때 나는 잠깐 발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방죽길에 말굽소리가 나고 말에는 검은 망토를 입은 사나이가 타고 가이트레시 같은 뉴펀들랜드 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앞에는 산울타리와 가지가 잘린 버드나무가 조용히 서서 달빛을 받고 있을 따름이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1마일쯤 떨어져 있는 돈필드 주변의 숲 사이로 가끔 불어닥치는 약한 바람소리뿐이었다. 바람소리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저택의 정면을 가로질러서 불이 켜진 창으로 눈길이 끌렸다. 이것을 보자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돈필드의 저택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 집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침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조용한 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내 방으로 들어가 페어팩스 부인과 조용히 마주 앉아 긴긴 겨울밤을 단 둘이 보낸다는 것은 산책길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가냘픈 흥분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단조롭고 조용한 생활에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를 나의 재능에 씌우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정되고 안락한 생활이 고맙게 생각되지 않았다. 불안정한 고된 생활 속에 던져져서 거칠고 힘든 경험을 통해 지금 내가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평온을 갈망하도록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 이것은 너무도 안락한 의자에 오래 앉아서 실증이 난 사람이 긴 산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경우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대문에서 머뭇거렸고 잔디밭에서도 머뭇거렸다. 그리고 자갈길에서도 서성거렸다. 유리창에 덧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눈과 마음은 이 음산한 집으로부터 햇볕이 닿지 않는 작은 방이 가득 찬 회색빛 동굴로밖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로 끌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서 푸른 바다 같았고 달은 장엄하게 언덕 뒤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달은 그 언덕 위로 솟아오를 때에 밑에 있는 먼 곳까지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잴 수 없이 깊고 헤아릴 수 없이 먼 거리를 뒤덮은 암흑에 쌓인 천정을 향해서 동경하는 것 같았다. 그 뒤를 따르며 떨고 있는 별들은 바라보는 나의 가슴도 떨리게 하고 혈관 속을 끓어오르게 했다. 하찮은 것이 우리를 지상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홀의 시계가 종을 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달과 별에서 눈을 돌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은 어둡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이 켜진 것은 아니고 다만 청동 램프가 높은 곳에 달려있을 뿐이었다. 따뜻한 빛이 홀과 참나무 계단 아랫부분에 넘쳐 있었다. 이 장밋빛 빛이 비쳐나오는 식당은 두 쪽 문이 다 열려 있어서 따뜻한 난로불이 보였다. 불빛은 대리석 난로벽과 주석으로 된 난로용구에 반사되어 진홍색 휘장과 잘 닦은 가구를 기분 좋게 비춰주었다. 그리고 난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비춰주었다. 그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여러 사람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는데 그곳에서 아델르의 목소리를 가려낸 순간 문이 닫혔다. 서둘러서 페어팩스 부인 방으로 갔으나 난로불만 피워져 있을 뿐 등불도 켜있지 않고 페어팩스 부인도 없었다. 그 대신 혼자 반드시 앉아서 근엄하게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길에서 만났던 가이트레시를 닮은 검고 흰털이 긴 큰 개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너무도 닮은 것 같아 가까이 가서 불러봤다. 파일럿 하고 부르자 나에게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꼬리를 흔들었으나 둘이 같이 있기에는 달갑지 않는 동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초인종을 울렸다. 초가 필요했고 또 이 방문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다. 리이어가 나타났다. 이건 웬 개지? 주인님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라고? 주인님 말이에요. 로체스터 씨가 방금 돌아오셨어요. 그래, 페어팩스 부인도 같이 있니? 네, 그리고 아델레도 함께 식당에 있어요. 저는 의사를 데리러 가고요. 주인님이 말에서 떨어지셨어요.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을 삐셨거든요. 말이 넘어진 곳이 헤이로 가는 길목이었니? 네, 언덕을 내려오시다 얼음에 미끄러지셨대요. 알았어. 초를 가져다 주겠니? 리이어가 초를 가지고 왔다. 그 뒤를 따라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와서 다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외과의 카터 씨가 와서 로체스터 씨를 진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전하고 부인은 차 준비를 시키러 나가고 나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